그래서 그걸 어떻게 스웨덴 현대사의 교훈,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국가의 이익이 정당히 추구해야 하는 최대의 목표이다. 1991년도 국가재정위기 시 좌우공동 위기 극복 프로그램, 연금개혁.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우리 윤 대통령께서 교육개혁, 연금개혁, 서로 말은 하지만 그거 된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누가 그걸 지금 나서서 하겠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서로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았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강조하는 거지만 스웨덴을 본받고 싶거든. 스웨덴의 문화, 정치, 사고방식을 본받아라. 그래야 스웨덴을 본받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스웨덴을 가자고 그러놓고 말은 그렇게 떠들어대고는 전제 조건 하나도 우리가 충족 못 시키면서 왜 말만 그렇게 떠들어대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대안을 가지고 타협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안을 가지고 타협하라. 뭐예요? 서로 너희들 서로 양보 못하고 타협 못해? 그럼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응? 그 대안을 가지고 타협을 해야 그 노사 간에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무조건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잘해봐.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폭력과 극단을 배제한 점진주의를 채택하라.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진주의 채택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지도자가 먼저 실천하라. 반대편을 포용하고 먼저 다가가라. 그래서 에럴 라데르 총리, 이것이 32년간인가, 우리가 33년간인가, 이번이 서로 그 총리로서 재직을 했는데요. 이분이 대화의 정치, 지도자가 먼저 실천하라. 이것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가면 생각해보면 참,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대통령 있었죠.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산업화를 이룬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런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필요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대통령. 이분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으면 포용과 화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부국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셔야 될 텐데. 자, 그건 제가 좀 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는다. 노사 갈등이 해소되니까 어때요? 기업 경쟁이 강화되고 따라서 임금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눈앞의 이익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좀 멀리 봐라. 이 말은 그렇게 하기 싫고요. 노동자들 앞에 가서 야, 너희들 이번에 타협하면 다음에 더 큰 임금 인상이 있다. 그거 아무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 눈앞에 이익만 쫓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을 한번 봅시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총리 오를 때만 해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경제와 복지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969년 그가 물러날 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복지가 잘 구축된 나라로 변해있었습니다. 근데 23년 동안에 이분이 총리로 재직하면서 집 한 채도 소유하지 않았을 만큼 정직한 정치인이었다. 이분이 그렇게 정직하니까 국민들이 23년 동안에 따라갔던 거죠. 특히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 년의 설득을 거쳤다는 사실도 인상 깊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세금 많이 내면 그만큼 복지가 많이 온다. 그거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일단 세금 내는 게 아까우니까요. 돈 내는 것은 지금이고 복지 받는 것은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참 세금 많이 내라는 것이 힘든데,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설득을 거치고, 그렇게 수십 년의 설득을 거칠 만큼 이분이 23년 동안에 장기 재직한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따라와 줬다.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 뭐예요? 이권이라는 건 자기 하나도 없으니까. 집 한 채도 없으니까. 이런 정직한 대통령, 이런 정직한 지도자죠. 지도자. 이 총리니까. 이런 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기업 대표자, 노동자 대표자, 농민들, 학자들, 여성들, 각계의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기업가의 고충, 노동자의 고충을 들었다. 스웨덴을 무조건 뽐맞지 말고 스웨덴이 나아갈 방향이다 하지 말고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왜 없을까? 그것이 바로 제가 스웨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명한 정치, 특권 배제의 정치를 펴라.
세계 최초의 공공정보 공개를 헌법에다 넣었고, 그 다음에 정치개혁으로 귀족 성직자의 권리를 박탈한 양원제. 그러니까 특권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나라.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점이다. 그 다음에 뭐 모두가 행복한 정치를 펴라. 뭐 양성평등,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평등.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실행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뭐냐. 스웨덴, 뭐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도 보고 스웨덴을 평가하자 하는 것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카톨릭 대학에 계시는 조동문 교수가 쓴 책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스웨덴. 그 책도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분이 어떻게 그 스웨덴을 공부했느냐. 결국 뭐예요? 스웨덴에 가가지고 그 스웨덴에 있는 노조 지도자, 정치인들 인터뷰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이제 책으로 기술한 겁니다. 근데 뭐 저희들도 이제 우리처럼 뭐 선진 문물을 연구하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해외 나가가지고 그 리서치 그 여행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 뭐 우리가 뭐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금융에 무슨 위험관리 제도가 우리 도입하자. 그러면 위험관리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각 나라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거기서 하는 것을 이제 좀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 그 위험관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요, 문화. 사고방식이에요. 그 얼마나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걸 개량화 시켜가지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인식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문화의 차이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 그 짧은 기간에 금융기관 방문해가지고 그 기업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저 그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고는 나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스웨덴을 갖다가 많이 이제 뽐받자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을 많이 방문합니다. 많이 방문합니다. 이 책을 쓰신 우리 이 저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스웨덴 그럼 무조건 자기 찾아온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스웨덴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재직했고 교수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문해가지고 얻는 그런 짧은 그 일주일 뭐 열흘 동안의 그 지식, 그것이 그 스웨덴을 바로 볼 수 있는 계기는 안 된다. 오히려 스웨덴을 잘 보려면 왜 그런 스웨덴이 일어났는가, 그 이면을 보고 그 전제 조건을 보고 해야지, 무조건 겉만 드러난 모습 보고 스웨덴 잘 살고 복지 잘 되어 있다, 우리는 따라가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까 문제는 정부다, 답은 신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했으니, 근데 이제 3부에서 이 내용을 나오고 있는데, 예를 이분이 하나 드는 것이 로버트 포트남 하버드대 교수는 왜 이탈리아 남부는 못 살고 이탈리아 북부는 잘 사는가? 거기에 대한 이분이 이제 답이 뭐냐? 사회적 자본의 차이다. 무슨 사회적 자본이냐? 1차적 사회 구성원, 가족, 친지, 혈연. 가족, 친지, 혈연만 중시하는 그런 사회하고, 그런 가족, 친지를 벗어난 더 넓은 그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하고, 그것이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를 갈라놓았다. 다시 말하면 북부는 독립국가로 존재했고 남부는 여러 국가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북부는 독립국가로 존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되었지만, 남부는 여러 나라가 와가지고 그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피아다는 거죠. 그래서 마피아가 이탈리아 남부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로버트 포트남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인당 GDP가 이거 차이가 확 납니다. 차이가 이렇게 확 납니다. 그것이 남부와 북부고, 요 밑에 보면 그 시실리 섬이라고 있잖아요. 요 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시실리 섬에 마피아가 좀 많이 횡행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그 트러스트란 그 책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가 안정된다. 지배 엘리트의 부패가 심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 그리고 피지배 세력은 부패를 비난하면서도 후원 세력의 보호막 아래서 활동한다. 이것이 이 책의 그 저자의 책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패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라가 망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패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라가 망해가는데, 근데 그 부패가 심하면 심할수록 가장 뭐예요? 타격을 받는 사람은 피지배 계급이다. 일반 서민들이다. 그래서 일반 서민은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자기의 보호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호막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마피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토호들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 나라는 점점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부패 구조의 위험성에서 보스주의, 사무라이 정신을 표현되는 일본의 충성구조, 그것이 바로 부패가 심하니까 그 부패를 피지배 기업들이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영주를 모시고 그 영주 밑에서 그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국가는 뭐냐? 신뢰가 있는 국가다. 신뢰가 있는 국가는 뭐냐? 부패와 특권을 청산한 국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특권을 청산한 국가다. 그래서 이제 부패와 특권을 청산한 국가가 특히 이제 우리가 영국과 미국을 보는데, 영국도 뭐예요? 그 부패와 특권이 존재했습니다. 영국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귀족제도, 남작, 백작, 뭐 그런 거잖아요. 자작, 이런 그것도 하나의 특권 세력입니다. 근데 그런 특권 세력을 점점점 우리가 없애가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 영국이고, 그래서 영국이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귀족제도는 최상위 사회계급으로 상속의 권리, 주요 공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840년도 동인도 회사의 공무원의 분홍과 부패를 계기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저 영국이 인도를 갖다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경영하게 되는데, 저 공무원들이 전부 다 뭐예요? 특권 기업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권 기업이 좀 무능하니까, 특권 기업이니까 경쟁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무능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실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좀 유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무능과 부패를 계기로 논쟁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귀족들이 그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진전이 없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뭔가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글래스턴 총리가, 글래드스턴이 총리로 임명되면서 공무원 제도를 개혁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그것이 이제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런던 대학을 설립돼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도 부패와 특권이 정상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농업경제가 영향력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도시 상인, 무역업자, 기술자, 교수 등 신용 중상층과 노동자들이 일어서기 때문에 귀족의 특권이 점차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